상업자 조합 형태였으며 일반적으로 한 도시를 거점으로 단일 품목의 거래를 중자했다. 길드는 크게 보아 상업의 길드와 수공업 길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몇몇 다른 형태의 길드들이 있었다. 이외에도 직능조합이나 노동조합, 카르텔 또는 비밀결사와 같은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다. 길드의 설립은 종종 군주나 영주 또는 해당 지역의 통치자가 발급한 특허장 형태로 사업허가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조합원의 충원, 도제의 고용과 훈련, 생산도구의 소유와 관리 등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받았다. 길드는 부정한 거래를 하다 발각된 회원을 추방할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길드 활동은 도시정부의 규제를 받았다. 지금까지도 유럽 대도시에는 길드홀이 남아있다. 예, 상업. 뭐 상업에도 기술이 필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상업. 특히 회계죠, 회계. 회계. 그 다음에 상거래. 상거래 관습. 옛날에도 다 어음이 있었어, 어음. 그죠? 상거래 관습. 그 다음에 원자재. 그죠? 원자재 매입. 그 다음에 상품을 수출하는 이게 바로 고객처죠, 고객처. 그죠? 영업정보, 영업비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역시 상인도 마찬가지로 어린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걔들이 이제 조금씩 배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드에는 크게 보면 상업과 수공업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나도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전부 다 너도나도 거기서 나 칼갈이, 그죠? 난 칼갈이, 그죠? 칼갈이를 하면은 경쟁을 제한하겠죠? 야, 너 왜 칼을 만들어서 팔어? 네 맘대로. 이거 특허 있어? 면허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 특허, 자기들끼리 관리하지만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바로 그 최고 지도자죠? 그래서 도시면은 시장, 그죠? 국가, 영주, 이런 정부의 규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정부가 특허장을 주고, 그러면, 그죠? 직업의 특혜를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독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우리 함계남 동지 읽어봅시다. 읽어요? 네, 이거 핵심적인. 핵심적인 길드의 특권은 해당 도시에서 재화와 용역의 판매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이었다. 길드는 상품의 최소가 또는 최대가를 조정하였고 거래 개시와 종료 시간을 결정하였으며 도제의 수를 제한하였다. 이외에도 상거래와 관련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길드 결정에 따라 정해졌다. 이를테면 길드의 이익을 위해 자유로운 경쟁을 규제하거나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였고 도제 고용의 심사를 통해 이주민이나 여성의 고용을 배제하기도 하였다. 곳에 따라서는 비기독교인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길드도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 지역의 길드는 유대인을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우리가 시골 마을이라고 했죠. 시골 마을. 시골 마을에는 대장간이 하나밖에 없겠죠? 대장간이 보통 하나. 이유는 수요가 적다. 그 다음에 다 친한 사람이죠. 다 친한 사람이니까 어때? 경쟁을 피하겠죠? 야, 너 박씨 아저씨가 이미 대장간 하고 있는데 너도 대장간 하면 어떡하니? 넌 딴 거야. 이렇게 피한단 말이야. 근데 도시라고 생각해봐, 도시. 도시에 10,000명이 모여있다. 서로 익명성이죠? 익명성. 뭐 아무나 와서 서로 모르니까 아무나 와서 영업을 한단 말이야, 영업. 그리고 수요가 많죠? 수요가 많다. 그래서 경쟁이 심하죠? 경쟁이 심하다. 그래서 서로 싸움해. 상인이나, 그죠? 수공업자끼리 서로 싸움을 합니다. 이거를 정리해 준다는 거죠? 바로 이 특허장. 그죠? 이 도시에서. 그래서 바로 길드의 특권, 독점적 지위가 이러한 길드가 아닌 사람, 정부로부터 이런 특허장이 없는 사람들은 영업을 하지 못해. 그 다음에 이제 막 경쟁하니까 예를 들어서
김씨의 칼이 잘 팔려. 칼이 명성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 그 도제나, 그죠? 직공의 수를 늘리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다 독점을 할 수 있어. 다 독점. 그 옆에 있는 길드가 뭐라 하겠죠. 그래서 야, 김씨네 칼집뿐만 아니라 박씨, 이씨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니네 칼 잘 만들어도 직공의 수는 10명이 넘으면 안 돼. 20명이 넘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규모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다 자유 경쟁을 제한한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 자본주의와 이 대립하게 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장벽, 진입장벽을 만들었다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우리 박관님 읽어봅시다. 중세는 사회의 여러 분야가 길드의 근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여서 세계 최초 대학으로 1088년 설립된 볼로냐 대학교나 1096년 무렵 세워진 옥스퍼드 대학교, 1150년 무렵 시작된 파리 대학교 등은 애초에 길드로서 출발한 것이었다. 볼로냐 대학교의 경우엔 학생조합이 설립 주체였고 파리 대학교는 길드의 마스터들에 의해 세워졌다. 길드는 13세기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만개하였고 19세기까지 이어졌으며 몇몇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산이 중요하게 되자 길드들은 가지를 치듯 나뉘어 갔다. 길드는 화폐 경제의 발전과 도시화를 촉진하였다. 15세기 한국에는 100개, 폴로뉴에 80개, 루베크에는 70개의 길드가 있었다. 가장 뒤늦게 길드 설립이 이루어진 곳은 스페인은 발렌시아와 볼레도이다. 그래서 길드라는 거는 동종 협동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자 직업뿐만 아니라 공부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그죠? 귀족의 자녀들이 야 우리 학습 모임 하자. 학습 모임 혼자 공부하기 뭐하니까 학습 모임 하자. 그래서 처음에 50명이 모였는 거야. 50명이. 야 그런데 저기 영등포에 김장민이라는 박사가 똑똑하더라. 야 그 사람 박사 초대해가지고 우리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학생들 모임이 이 선생들이죠. 선생들을 초대하는 거죠. 이게 유명해지니까 학생들이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백 명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을 초대해. 이게 그 학생 중심의 학생이 주도권을 가진 학생 중심의 초기 대학교라는 거야. 초기 대학교. 그 길드죠? 그러니까 이런 대학교는 뭐냐면은 연구생 길드네, 연구생 길드. 그죠? 연구생 길드. 그래서 철학 학습 모임, 문학 학습 모임, 그죠? 정치학 학습 모임, 법률학 학습 모임, 이런 학습 모임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을 해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교가 생긴 거라요. 근데 이게 학생이 중심되는 대학교도 있지만 반대로 되게 유명한 선생이 있어. 엄청나게 유명해. 그래서 그 유명한 선생 밑에 유명한 선생의 강의를, 그죠? 강의를 들으러 학생들이 모여. 학생들이 모인다. 이거는 선생 중심이죠? 그래서 교수 중심의 대학. 이거는 이제 교수 협동조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중세의 대학이 그렇게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대학은 두 가지라는 거죠.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남부의 경우에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이었고, 중부, 프랑스에 이런 데는 선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이었다는 거예요. 각종 이러한 동종 협동조합이 중세에는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이 모여있는 곳들, 협동조합에 모여있는 것, 집결지죠? 집결지가 바로 이제 도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어디서 철광이 있다는 거야. 철광. 그죠? 철광석이 많은 산지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는 철하고 관련된 그 동종 협동조합이 모여들 거 아니야. 그죠? 협동조합.
철학 관련된 게 뭐야? 농기구 협동조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무기 협동조합도 있겠죠? 그릇 협동조합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여든다는 거. 그래서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저기 함께남 동조 읽어봅시다. 길드 발달과 함께 상업이 성장하면서 선대제 수공업과 같이 상인 자본이 주도하는 수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섬유산업과 같은 경우엔 공장제 수공업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산업을 소유한 부유한 상인들은 부르주아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부르주아란 말은 원래 성 안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다. 부유한 상인들은 주로 성 안에 거주하고 성 외곽에 작업장을 운영하며 직공을 고용하였기 때문에 부르주아란 곧 자산가를 뜻하게 되었다. 한편 직공들 역시 오랜 수련을 거친 숙련공으로서 수공업의 발달과 함께 초보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려 하였다. 그래서 이제 길드가 있었는데, 상업이죠? 상인 길드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공업 길드, 상공이죠? 공업 길드. 공업인 길드. 그래서 자본가는 두 개가 나타나죠. 둘 다. 그죠? 상인이 주도가 되면은 상인이 공장을 지배하는 거예요. 상인이 더 부자야. 그러면은 자본을 대준다는 거야, 자본을 대주고, 나중에 상품을 받아서 파는 거야. 여러분, 농사에서 밭대기 알죠? 함께남 동지 알죠? 밭대기? 아, 네. 밭대기가 뭐예요? 밭대기는 자기 밭의 일부분을 띄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지게 하거나 이런 거죠. 그런 거야? 그러면 저건 뭐야? 그냥 밭을 농사 짓기 전에 다 사는 건 뭐라 그러면? 배추 상사, 여기 뭐야? 대관령에서 그 고랭지 배추 하잖아. 그 배추 수확하기 전에 밭대기에 다 사버리잖아. 상인들이 와서. 그런 거 몰라요? 아, 그것도 밭대기라고도 하죠. 그것도. 맞아, 그걸 밭대기라는 그냥 거야. 사는 거지. 그렇지. 상인이 수확도 안 됐는데 수확 전에 다 사줘? 다 산단 네네. 말이야. 다 산다. 이런 게 선대제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대제는 상인이 공장을 지배해서 상인이 이게 먼저 선자야. 대자는 돈을 빌려준다. 대보호할 때 대자야. 상인이 수공업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그 수공업자가 만든 상품을 독점적으로 받아가지고 상품을 파는 방식이야. 그죠? 이럴 경우에는 상인이 우선이니까 상인 자본주의가 되겠죠? 이 상인들이 자본가가 되는 거야. 공업인은 반대야. 이런 건 저거가 되겠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철광석이 있거나 그 다음에 대리석이 있는 지역이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서 대규모, 그죠? 대규모 그 수공업장, 그 다음에 명망가, 그죠? 아주 유명한 명망가, 유명한 명장,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다 와서 사달라 할 거냐. 이거는 바로 이제 수공업자가, 그죠? 상인을 지배해.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수공업자가 직접 물건을 팔기도 해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거야. 하나는 상인으로부터 출발한 자본가들이 있고, 하나는 이런 수공업자로부터 출발한 그 자본가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아까 말해서 길드죠? 길드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길드의 최고 지배자는? 길드의 최고 지배자. 장인, 직공, 도제 중에 누가 최고 지배자야? 길드에서. 장인과 직공과 도제 중에. 길드의 주인. 장이냐 아니면은 직공이야 도제야. 누가 최고의 주인이야. 당연히 장인이지. 마스터. 그래서 이 장인 마스터는 자본가가 될 수 있겠죠? 자본가로 성장한단 말이야. 장인 마스터. 나머지 직공이나 도제는 노동자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성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박관영도 유럽의 성 가봤어요? 유럽의 성? 유럽의 성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제 유럽 안 갔어요. 유럽 성. 유럽 성에 보면 어때? 그 성이 어때? 돌담으로 돌로 밤이 높아요. 높고 그죠? 예. 출입이 불가능하죠. 예. 안전하잖아, 그죠? 유럽 놈들은 일본도 그런데 하도 전쟁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성벽 보면은 개방형인데 그 유럽의 성을 보게 되면 무슨 뭐 철옹성처럼 전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다 전쟁이 많아서 그런 거죠? 유럽의 성은 나도 성 여러 군데 가봤는데 다 이렇게 성이 다 폐쇄적이잖아. 이거 봐, 막 산 위에 있고 그죠? 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은 놈들은 바로 이 성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는 농민들은 성 바깥에. 그래서 전쟁 나면 농민들은 많이 죽고 돈 많은 놈들은 성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 안에 사람이 많으니까 장사하기 편했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의 부자들은 어디에 살아? 강남에 살잖아. 파라쿠네. 그죠? 예. 서울에 살고 약간 가난한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똑같아. 그래서 부르주아라는 거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 사람들. 더 말하면 파라군 사람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게 있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박건영 동지를 봅시다. 중세말과 근세 초가 되면 길드는 중상주의의 영향 아래보다 공장제 산업으로 변모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길드 내의 회원들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분화하여 결국 국제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질서가 해체된다. 중세말에 이르면 이미 생산조직을 점유한 상인 계급과 직공 간의 대립이 보이기 시작한다. 길드는 상공업 생산 내중을 재생산하는 사회조직이므로 교회에 의해 장려됐다. 교회에 의해 가난한 자녀들이 길드에 보내졌다. 길드가 얻은 자치권 등 종교적 특권은 종교개혁 이후 삭제했다. 길드에 대한 통제는 근대 중앙집권 국가가 탄생하면서 교회에서 국가로 이전됐다. 네. 그래서 이제 공장제로 바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상인이 있다봐. 상인. 물건을 운송해야 되겠죠. 원거리.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보부상 있겠죠. 보부상.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수레를 끄는 사람한테 경쟁이 안 되겠죠. 수레 끄는 사람한테. 그러다 나중에 어때? 증기가 나오죠. 증기. 그래서 증기가 나와서 열차나 그죠? 자동차를 하는 사람한테 안 되겠죠. 마찬가지죠. 기관도 뭐 풀무질 그죠? 대장간이 나와. 풀무질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뜨거운 화로에다가 덩치 좋은 남자가 도끼로 망치로 막 치잖아요. 그죠? 풀무질 사람의 힘으로 하다가 그죠? 가축이 있는 사람은 이제 가축의 힘으로 하겠죠? 가축. 그러다가 증기기관이 나오면 증기기관이 이런 걸 다 기술 발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경쟁에서 전다는 거야.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경쟁에서 진 마스터들은 어떻게 돼? 숙련 노동자로 추락하는 거야.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 나와요. 중세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나갈 때 바로 몰락한 장인들은 노동자로 추락한다는 거야. 중간 계급이. 그래서 이 장인 중에 자본가로 되는 사람이 있고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노동자로 추락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러한 길드는 그 사회를 유지하는 직업이죠.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 세습. 그래서 교회 가면은 신부가 그러는 거야. 야, 나는 신부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고 영주도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고 너는 네 아버지가 대장장이니까 너도 대장장이고 그래서 교회에 의해서 직업이 장려되는 거야. 그죠? 각자. 그래서 가난한 자녀들은 속칭 지금으로 말하면은
3D 업종에 보냈다는 거지. 탄광 이런 데겠죠. 뭐 힘든 일하는 거겠죠. 힘든 일, 훈무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데를 보여서 종교가 이러한 길드에 대한 영향을 행사했는데 이제 중세 이후에 이 종교의 힘이 약해지면서 바로 국가가 이 길드에 대해서 통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함께남 동지 읽어보자. 산업혁명이 이미 절정에 달했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가 되자 길드는 적폐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기계제 공장이 도입되자 숙련공 대신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반숙련공이 대규모로 필요해졌다. 숙련공, 즉 마스터의 조합인 길드는 기계제 공장에 비해 생산력이 낮아 쇠퇴했다. 길드의 소유자인 장인들은 돈과 시설을 통해 자본가로 변신할 수 있었다. 그렇지 못한 숙련공인 직인들은 노동자가 되거나 소규모 생산은 자영업자의 지위로 몰락했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협동조합 형태를 추구하기도 했다. 길드야말로 자유무역을 방해하고 기술 혁신을 가로막으며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것이었다. 이미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장자크 루소나 애덤 스미스와 같은 인물들은 자유방임으로 운영되는 자유시장을 적극 옹호하였다. 또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시민들은 길드를 봉건주의 앙시행 레짐의 잔재로 여겼다. 1791년 프랑스는 제조업법을 제정하여 길드의 독점권을 폐기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지. 앙시행. 그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열차가 생기겠죠? 열차나 자동차가 생기겠죠? 자동차. 그래서 운송을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상인들은 어떤 걸 사용했어? 그 말을 사용하겠죠? 네, 수레. 네. 그래서 상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열차나 자동차는 소리가 나고, 그죠? 위험하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운행을 중지해달라. 그죠? 이렇게 국가한테 청원을 할 수가 있겠죠. 국가에게 청원. 왜냐면 이런 기득권자니까. 근데 이런 열차나 자동차를 개발한 새로운 신흥계층이 이러한 운송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의 말이나 수레를 사용한 상인들이 새로운 이 생산수단, 새로운 기계를 사용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얘들은 말과 수레, 이 과거 시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움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들은 뭐냐면 기계의 도입을 반대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기계는 숙련공이 필요 없죠? 기계는 숙련공이 필요 없다. 숙련공이 필요 없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모자 있죠? 자, 털모자. 털이 아니라 뭐지? 그 짜는 걸 뭐라 그래? 쇠타라나? 그렇죠. 세타. 쇠타. 옛날 쇠타 같은 경우는 옷을 다 이렇게 손으로 다 했겠죠, 그죠? 네. 손으로 잡고. 요즘은 어때? 기계로 다 하죠? 네. 기계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 숙련공들이 이 기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 바로 이 장인들은 이 자본주의 도입, 기계 도입에서 반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낡은 계급, 그죠? 기계 도입에 반대해서 적폐, 기득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숙련공들하고 숙련공하고 대항하겠죠. 왜냐하면 반숙련공은 기계만 있으면 물건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숙련공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숙련공과 반숙련, 즉 숙련공은 장인은 기계 도입에 반대하는 반동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이렇게 되겠죠. 끝내 기계 도입을 반대하는 장인은 몰락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본가로 변신해서 기계를 도입한 장인은 그죠? 장인은 성공해. 이렇게 되는 거야.
중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청나라 말기에 황비용 봤죠? 황비용. 네. 박근홍도 황비용 봤죠? 그 황비용의 만화는 청나라 말기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야. 중국 무술이 훌륭하잖아. 중국 무술이 서양의 총을 이길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중국 무술로 서양의 총을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거야, 이런 거. 바로 이거야. 바로 이 중국 무술에 해당되는 게 중세의 장인이고 서양의 총에 해당되는 게 신흥 자본가야. 이런 거죠? 이런 형태로 되면서 결국은 중국 무술이 그 쇠퇴하듯이 바로 이제 장인들이 쇠퇴하고 잽싼 장인들은 자본가로 성공하게 되는 이렇게 되면서 중간 계층이 분열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자본가, 몰락한 사람들은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앙시앙 레즘 이거 그냥 적어야. 앙시암이 에이션트야. 에이션트 알죠? 프랑스어야. 레짐은 체제야. 체제 레짐. 앙시앙 레즘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앙시앙 레즘은 구체제라는 뜻이야. 우리나라 말로. 에이션트라는 말 알죠? 영어로 고대 이런 뜻이잖아. 구체제. 앙시앙 레즘. 구체제. 뭐 말을 멋있게 하려고 그래. 에이션트 레짐 이런 뜻이야. 그래서 구체제라는 거죠. 구체제. 그래서 점차 이제 이러한 그 길드가 산업혁명과 이러한 생산성에 그 장애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길드의 독점권을 다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드들이 기계 도입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막스가 이거는 우리 박관영 읽어봅시다. 카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길드를 과거 공군 시대에 유물쯤으로 취급한다. 길드 독점권이 사라지고 회사령에 따른 근대 기업들이 형성되자 길드는 경제 주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길드 유지의 공간이었던 특허장의 발급은 기술과 저하에 대한 특허와 저작권으로 대체된다. 이 변화는 국가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장하면서 또 기업 자체의 특수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우리 옛날에 그 국사에서 배웠죠. 국사에서 어떤 거 배웠어요? 사대문 안에서 장사할 수 있는, 그죠? 장사할 수 있는 특권. 이게 있다 그랬죠. 유기전인가? 금난정권. 그렇지. 유기전. 금난정권. 금난정권. 정확하게 배타적인 독점권. 이게 이제 이런 거야. 금난이잖아. 금은 금지하는 거잖아. 나는 혼란 난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쉽게 말할게. 쉽게 말하면은 노점상 금지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노점상 금지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도 옛날에 남대문에서 노점상 했는데 상인들이 되게 싫어해. 자, 상인들 입장에서 자기가 임대료 내고 그 장사하는데 노점상에 와가지고 자기 가게 앞에서 똑같은 물건 팔면 좋게 해서 시켜서 나쁘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야. 국가한테 허가를 내고 국가한테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그 앞에 가지고 세금도 안 내는데 이게 금난이야. 그래서 장사 금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단속하는 권한까지 줬다는 거죠. 이게 특권이야. 특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본권 특권이니까 그래서 이런 특권이 있는 사람들은 기술 개발도 안 하고 물건값도 비싸게 받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본권 특권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서는 그래요. 아까 말했던 중간계급, 길드, 장인들이 자본가와 노동자로 분열된다. 그죠? 대부분은 숙련 노동자로 전락해요. 숙련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 숙련 노동자들의 꿈은 뭘까?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꿈이야.
근데 자영업자가 못 되는 이유는 기계를 도입할 자본이 없어. 자금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을 해. 혼자서는 안 되니까 협동조합을 한다. 두 번째, 협동조합 자금이 돈이 없으니까 국가로부터, 그죠? 돈을 받아서 협동조합을 만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이야. 중세 협동조합. 수공업 공동체. 그죠? 기계제 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푸르동이야. 푸르동이 인쇄공이야. 인쇄공. 푸르동. 인쇄공. 이렇게 됩니다. 공산주의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초기에 뭐냐면은 이러한 그 숙련공들이 기계제 산업이죠. 대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생산 공동체를 만든 거야. 이 생산 공동체 힘을 합해서. 그런데 이 푸르동이나 이런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야, 우리가 생산만 하지 말고 생산과 소비 그리고 생활을 하는 전면적인 공동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 공산주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뜻이야. 근데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한다는 거, 공산주의. 재산 공동체를 하자는 거. 그래서 이런 숙련공의 공산주의자가 나오는데 바이틀링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숙련공이 이 공동체, 즉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생산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본가, 그죠? 자본가에게 대항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숙련공들은 기술이 있으니까 돈과 기술을 투자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야. 협동조합, 공동체를 만드는데 너무나 좋아. 그죠? 협동조합 하면은 자본가한테 착취도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무산계급, 노동자에게도 하라고 제안하는 거야. 제안하는 것이 공산주의야. 근데 이 일반 노동자는 기술도 없고 돈도 없어. 그래서 투자, 그죠? 돈을 내 재산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바이틀링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그죠?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서 강탈해서 그 재산을 나눠 가져서 공산주의 공동체를 만들면 되지 않냐. 이게 프롤레타 혁명론이야. 이게 무상계급 혁명론이야. 이게 혁명론이야. 이게 바이틀링이 말한 프롤레타 혁명. 그래, 프롤레타 혁명이 왜냐면은 공산주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일반 노동자가 바로 자본가의 재산을 강탈해서 그 재산을 나눠 가져가지고 공산주의 공동체라. 이게 무상계급 혁명론이에요. 바로 이러한 그 숙련 노동자로 전락한 이러한 장인들이죠. 이러한 재산 공동체를 무상계급에게도 확장하자는 게 공산주의 혁명론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합시다. 공산주의 혁명론.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보면 실제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면 그 자산을 한 사람들 그 전부 다 몰수하는 그런 형태를 떼요. 아니, 그러니까 몰수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몰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자산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산의 소유자. 그래서 그러면 혁명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동의가 되고 스스로 자발적인 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자산을 가지고 못 가지고 떠나서 저런 식으로 실제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게 그건 저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체제를만 그런 체제 그래서 전 인민의 소유가 되잖아. 전 인민의 소유가 된다. 이게 공산주의자. 이게 이제 그래서 전 인민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이 자본가죠. 자본가의 재산을 강탈하죠. 강탈해서 전 인민에게 나눠준다는 거야. 전 인민에게 분배한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자, 10분만